이후에 의학 역사를 살펴봐도 여전히 서양의학에서는 약초 사용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왜 발달하지 않았지? 이제 저는 드디어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다르게 무기 염유림입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약초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침이나 한약요법은 인류가 문명 사회를 이루어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기록되면서 정보가 누적되어서 발달한 치료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류학자들이 유인원을 살펴보면 몸이 아플 때 특정 약초를 뜯어먹고 치료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인간은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약초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약초들을 배합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더 개발해 나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왜 서양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실은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서양의 고대 중세의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의학 역사책은 현대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특히 근대에 들어서 발달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고대 중세에 활용되던 구체적인 약이나 치료법을 적은 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의사, 기원전 5에서 4세기의 그리스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약초를 썼을까 궁금해서 히포크라테스의 저작도 읽어봤는데, 약물 투여보다는 의식주 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이거 되게 특이했어요. 약을 어떤 걸 쓴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기온이나 습도 등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 건지,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를 이제 막 번져나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기가 히포크라테스가 살았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여러 지역을 다 한 번씩 가본 거예요. 이 지역 갔더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후에서 이런 물을 마시고 사는데 건강 상태가 안 좋네. 이 물은 먹는 게 안 좋다. 저 지역에 가서 기후가 온화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성격도 좋고 그런데 얘네들 의지가 없네.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신성병이라고 적혀 있는데 신이 내리는 병은 실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는 내용을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주장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전염병에 대해서도 썼는데, 전염병에 대한 증례가 막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치료법이 있나 보다 이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치료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이 사람 36세 여성, 이 사람은 이틀째 이런 증상을 보이고 5일째 이런 증상을 보이고 9일째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결국은 죽었다. 그리고 42세 남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7일째 이런 증상을 보이고 10일째 이런 증상을 보이더니 살았다. 이런 죽었네 살았네 하는 내용만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시대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의사가 딱 맞춰야 그 의사가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후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대체 어떤 약물이 쓰이는 건지 또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더니 몇몇 정보는 좀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이 이제 추출돼서 사용됐다는 건 다 알고 있으시죠? 그 시대에도 버드나무 껍질은 진통제로 쓰였고, 알로에는 화상치료,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감염치료, 꿀은 상처 치유, 그리고 다하는 양귀비나 만드라고라, 사리풀은 진정제로 사용했고, 머큐리와 비트, 양배추를 완화제로 사용했고, 스카모니아, 엘라테늄 등은 설사제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과감하게 쓰기도 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식이요법을 중시하였고, 마사지나 운동 처방을 내거나 청결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강조했어요. 또 그 물을 사용해서 많이 치료를 했는데, 우리 발목을 다쳤을 때도 처음에 확 염증이 불어날 때는 냉찜질을 하라고 하잖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에도 찬물은 염증과 통증환에 쓰고 따뜻한 물은 근육 이완에 활용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위대한 의사로 길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 시대까지는 병이 나면 신에게 빌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던 방식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방식, 그리고 의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서 강조를 진짜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책 내용 중에는 병에 걸린 환자가 돈이 없으면 그 환자로부터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서양의학의 전반을 지배하는 실증적인 가치관이 히포크라테스에서 자라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았어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기,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사용된 약초를 좀 더 찾아봤더니 오늘날 서양 음식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허브들이 다 이때부터 사용되던 것들이었더라고요. 페퍼민트, 로즈마리, 라벤더, 세이지, 디기탈리스, 백리향, 캐모마일, 딜, 파슬리, 이런 것들이 다 예로 들어 있는데, 이건 우리도 음식에 계피나 생강, 인삼 등을 넣어서 같이 먹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디기탈리스는 그 현대에도 쓰이고 있는 우렬성 신부전 치료제거든요. 여기서 디곡신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실제로 알약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심장병 치료약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자료를 살펴보고 나니까 제가 기대했던 구체적인 약초 치료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시대가 기원전 4에서 5세기였거든요. 동양에서도 그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이 기원전 4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에도 구체적인 임상치료법은 별로 없고 동양의학의 기본 생리병리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서거든요. 이 시기가 각각 동서양 의학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던 시대였구나 싶더라고요. 이후에 의학 역사를 살펴봐도 여전히 서양 의학에서는 약초 사용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왜 발달하지 않았지? 혹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지리적인 차이나 기후 차이에 의해서 그 동양 쪽에서는 뭐 약초로 쓸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반면에 서양 쪽에서는 그 약초를 쓸 수 있는 식물이 좀 적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건데,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차이는 각 문화의 의학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동양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전체적인 그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이에 따라서 자연에서 나는 약초를 중심으로 치료법을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고, 반면에 서양의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기반으로 발전을 했고, 근대에 들어서는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천연 약초보다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이 더 정확하고 통제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더 발전하게 된 거더라고요. 즉, 각 문화권에서 의학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에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제 저는 드디어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저는 서양에도 과거에는 약초가 되게 발달을 했다가 근대에 들어서 근대 과학이 대두되면서 그 사용법이 다 잊혀지고 없어진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각 문화권의 가치관 차이가 그대로 누적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동서양 의학의 차이를 가져온 거였더라고요. 이번에 공부를 조금 해보니 정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약간 그 태생부터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대체 누가 발명하는 건지, 어떻게 그런 신기한 효과를 내는 건지 호기심 생기는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